자, 마지막 수업이네요, 오늘. 이게 마지막 수업이고, 오늘을 끝으로 공통수학원 전체 진도가 끝이 나는데, 사실 기본 개념 수업보다 좀 많은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살짝 일반적인 어떤 수업 회차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공부하는 거 꼼꼼하게 하는 게 나은 거니까, 자, 한번 좀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기말고사 범위가 돼서 이 공통수학원의 뒷부분을 진짜 시험을 앞두고 하게 될 때는 더 많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도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렬의 곱셈 들어갈 거예요. 행렬의 곱셈.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 했었고, 지현아 너 이쪽으로 오라고 했잖아. 여기 4열까지만 앉아. 옮겨 지금 옮겨놓고. 그 다음에 곱셈은 이제 좀 새롭게 좀 특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와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곱셈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한번 볼게요. 10페이지에. 행렬의 곱셈인데, 곱셈은 기본적인 규칙이 좀 있어요. 정의된 규칙이 뭐냐? 그 예시를 좀 적어볼게. 이렇게 내가 2,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4짜리 한번 적어볼 거고, 얘를 A 행렬이라고 부를게요. 얘 이름을 A.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어떤 행렬을 이렇게 쓸 건데, 내가 곱하기가 되는 두 행렬을 먼저 써볼 거야. 여기는 0, 마이너스 1, 3, 2 아무렇게나 써보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적을 겁니다. 그럼 앞에 행렬은 우리 크기를 몇 곱하기 몇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또 같이 한번 해보자. 3 곱하기 2가 아니라 2 곱하기 3이죠. 이 행 두 개에다가 13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짜리가 될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를 내가 그냥 이름을 B라고 붙인다면 B는 몇 곱하기 몇 짜리지? 3 곱하기 2. 항상 무조건 모든 개념들은 다 행 다음 열, 행열 순서예요. 행열. 그러면 얘가 3 곱하기 2짜리예요. 내가 곱셈의 정의가 되게끔 두 개를 써놨는데, 자, 곱셈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요 1, 1, 1, 1 자리끼리 곱한 게 결과물의 1, 1 자리다라고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무조건 앞쪽에 곱해져 있는 행렬에 행 하나를 뽑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뒤쪽에 곱해져 있는 행렬에 열을 뽑을 거야. 여기서도 1열과 2열이 있으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럼 그 조합의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네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곱하기의 결과 네 가지 숫자가 쓰일 건데,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첫 번째 행을 딱 뽑았어요. 앞쪽에 한 행이고 뒤쪽에 한 열이다. 여기선 첫 번째 열을 뽑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숫자가 3개가 있고 숫자가 3개가 있으니까 이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같은 자리끼리 첫 번째 자리끼리 곱해줄 거야. 2 곱하기 0이니까 0이에요. 3 곱하기 3이니까 9야.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야. 이 세 개의 결과물을 더해주는 게 곱하기의 방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한 결과 그 곱행렬은 우리가 이렇게 쓸 겁니다. 다시 한번 2 곱하기 0, 0에다가 9에다가 마이너스 2를 다 더해준다. 같은 자리끼리 곱하고 결과물들끼리 다 더해주면 9 빼기니까 결국엔 7이 될 건데, 여기 7을 1,1 성분에다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자체가 곱셈의 정의예요. 내가 앞쪽에 1행을 뽑았고 뒤쪽에 1열을 뽑았으니까 1행과 1열이 부딪히면서 1,1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해볼게, 나머지도. 자, 그러면 이제 센스껏 여기 1,2 성분은 앞쪽에 1행과 뒤쪽에 2열이 부딪히면서 만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1행을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열을 잡으면서 1행과 2열이 곱해졌으니 그 결과값은 1,2에 적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할 겁니다. 3 곱할 거예요. 2 마이너스 2와 3과 2를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얼마야? 5 3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3이 그렇게 적힌다는 얘기고, 다시 얘가 1, 2 성분에 적힌 이유는 1행과 앞쪽에 1행과 항상 행 뽑고 열 뽑고야 이름에서 담겨있듯이 무조건 모든 개념의 순서는 행열이에요. 행열. 이게 어긋나는 개념이 절대로 없습니다. 행열이고 기억해 주셔야 돼.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행 1행과 2열을 뽑아서 같은 자리끼리 곱하고 그 결과물들끼리 더한 게 1,2 성분 값이다. 그럼 여기 이제 2,1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랑 이거랑 만날까? 이제 느낌이 뭐지? 여기 앞쪽에 2행과 뒤쪽에 1열이 만나면서 2, 1 성분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0, 마삼, 8 3하고 0 곱했으니까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 화살표 따라가면서 두 번째끼리 마삼, 세 번째끼리 8이니까 0하고 마삼하고 8을 다 더하시면 우리가 5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자리도 내가 여기서 2행을 뽑은 다음에 여기서 2열을 뽑아서 2행과 2열이 부딪히면 2,2 성분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눈으로 한번 계산해볼까요? 마3, 마1, 마8 따라오나? 마3, 마1, 마8 괜찮니? 너희들 다 똑같이 처음 배울 거니까 마3, 마1, 마8이니까 마12가 그 결과의 합의 결과물이 되겠죠. 결과들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 봐봐, 내가 그냥 예시 문자로 안 쓰고 뭐 책에는 다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냥 예시로 적어보고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행렬의 곱셈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예시를 들고 이제 어떨 때 곱셈이 정의되는지를 약간 일부러 뒤늦게 얘기한 거야. 자, 내가 1행과 1열이 부딪힌다. 뭐 행과 열이 부딪히면서 숫자의 개수가 어땠지? 똑같았지.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숫자끼리, 두 번째 숫자끼리, 세 번째 숫자끼리 곱하면서 뭔가 어디 한쪽에 부족함 없이 숫자가 3개씩 있으니까 정확하게 딱딱딱 파트너가 있는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 3개랑 여기 열의 숫자 3개가 같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라고 한다면 이 부분 때문이죠. 이 앞쪽에 뒷부분, 여기에 한 행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개수가 3개인 이유는 열이 3개이기 때문이야. 열이 3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여기에 숫자가 3개가 담겨있는 이유는 열이 3개이기 때문이고, 그게 여기 뒤쪽 부분의 숫자 여기에 담겨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개와 여기 뒤쪽에 있는 행렬의 숫자 3개가 딱 맞아떨어진 이유, 즉 이 뒤쪽에 있는 열의 숫자가 3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가 3개이기 때문에? 열이 3개가 아니라 행이 3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뒤쪽에 앞에 숫자, 즉 얘랑 얘가 일치하기 때문에 곱셈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곱셈의 정의가 될 조건, 두 행렬이 곱셈이 정의가 될 조건은 이 꼴을 봤을 때 뒤쪽, 앞에 거의 뒤쪽 숫자랑 뒤쪽 행렬의 앞쪽 숫자랑 맞아 떨어져야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와 여기 숫자가 같은 게 이게 곱셈이 정의될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정의될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꼴을 가지고 기억하는 게 좋겠지. 그 느낌을 자꾸 살려야 돼.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뭔가 숫자가 하나가 이쪽에 남아있거나 이쪽에 남아있으면 매칭이 잘 안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곱셈이 정의가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결과물이 지금 내가 써보니까 이게 곱셈을 정의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을 했더니 2 곱하기 2짜리가 나왔어요. 이게 왜 2 곱하기 2가 나왔을까도 앞쪽에서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여기 지금 1행 1열이 부딪혔고요. 1행 2열, 2행 2열, 2행 2열이 부딪힌 결과여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처음에. 행이 2개 있으니까 선택지가 2개야. 열이 2개 있으니까 선택지가 2개야.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4개의 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2가 지금 2랑 똑같은 이겁니다.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2개의 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개의 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서도 두 개의 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2 곱하기 3짜리랑 3 곱하기 2짜리를 곱셈을 하면 이건 정의가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 3, 3이 만나면서 사라지고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를 남긴 형태가 그 결과물의 꼴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숫자 꼴만 한번 적어볼 건데, 만약에 3 곱하기 4짜리 행렬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4 곱하기 2짜리 행렬을 곱한다고 해볼게. 일단 정의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마치 이걸 비례식의 외항 보듯이 안쪽 숫자라고 얘기해볼게요. 이 안쪽 숫자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곱셈 연결이 될 거고요. 그 결과물은 몇 곱하기 몇 짜리로 나올 수밖에 없을까?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자. 4, 4가 연결되면서 3 곱하기 2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3 곱하기 2. 행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12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만날 거니까 3 곱하기 2짜리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질 때문에. 자, 2 곱하기 5짜리 행렬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5 곱하기 1짜리 행렬을 곱했어. 그러면 그 결과물의 꼴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야. 몇 곱하기 몇 짜리가 될까요? 일단 정의가 되니? 정의가 됩니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바깥의 숫자를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물이 2 곱하기 1짜리가 될 거니까 뭔가 행 2개, 열 하나가 있다. 그럼 숫자가 위아래로 2개가 써져 있는 그런 행렬이 남게 되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기존에 했던 어떤 덧셈, 뺄셈, 실수배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한 거랑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독특한 곱셈의 정의 때문에 많은 중요한 개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좀 특이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대로 정의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일단은 거기 다음 페이지 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을 먼저 볼 건데, 자, 어떤 행렬의 거듭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행렬의 거듭제곱은 말 그대로 어떤 주어진 행렬을 계속 똑같은 행렬을 곱해 나가자라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봐, 생각을. 자, 어떤 행렬이 A가 있어. A라는 행렬이 있어. 여기다가 계속 A를 곱해 나가는 게 그 행렬 A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가 곱셈의 정의가 지금 요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렬의 거듭제곱 자체가 되려면 은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지금 개강하고 우리 6주 남았어요. 6주. 그지? 첫 시험까지. 너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졸고 싶을 때 졸고 하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정신 차려, 너희들. 자, 거듭제곱을 해나갈 때 이 정의가 되려면, 봐봐, 내가 하나 써볼게. 2 곱하기 예를 들어서 3이었어.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똑같은 A를 곱할 때 2 곱하기 3짜리가 따라온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곱셈이 정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 3이랑 2가 맞아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곱셈이 정의가 안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행렬의 거듭제곱을 할 때, 같은 행렬을 계속 반복적으로 곱할 때는 이게 앞쪽도 A고 뒤쪽도 A인데 앞쪽의 뒷부분 숫자랑 뒤쪽의 앞부분 숫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원래 주어져 있던 이 행렬이 정확하게 정사각 행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n 곱하기 n, 똑같은 숫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은 놈이었어야, 그래야 뒤쪽에 n 곱하기 n이 따라왔을 때 앞쪽의 뒤쪽 숫자랑 뒤쪽의 앞쪽 숫자가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행렬의 거듭제곱은 이 거듭제곱이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n차 정사각 행렬이어야만 해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거듭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암기할 내용은 아닌 거지. 우리가 행렬의 곱셈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이게 뒤쪽이랑 앞쪽이랑 같아지면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 곱하기 3, 3 곱하기 2 이렇게 앞뒤 숫자가 다른 행과 열의 개수가 다른 놈들은 거듭제곱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너희들이 한 번만 적어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n차 정사각 행렬이 돼야만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뭐까지만 배우냐? 저번 시간에도 이 정사각 행렬 얘기하면서 했지만 2 곱하기 2짜리만 배워요. 2 곱하기 2짜리만. 3 곱하기 3이랑 4 곱하기 4짜리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하시고 우리가 그 중에서 2 곱하기 2 행렬만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부터 내가 A라는 행렬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화를 좀 해볼게요. 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분을 미지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A, B, C, D예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 요 얘기도 했었지? 항상 이거 성분 쓸 때는 행 쭉 쓰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쭉 쓰는 거야. 내가 그래서 미지수 순서도 A, B, C, D 이렇게 Z 순서로 썼죠. 너희들 멋대로 쓰면 안 돼. 내가 뭐 1,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런 행렬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항상 행부터 그 다음에 열이 되게끔 해야 어떤 개념 간에 충돌이 안 생길 겁니다.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행 다 쓰고 그 다음 행 쓰고 그 다음 행 쓰고 자, 그래서 ABC라고 잡았는데요. 자, 이제부터 A의 거듭제곱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A 거듭제곱. 우리가 이 A를 두 번 곱한다는 표현은 앞에서 지수법칙 쓸 때처럼 똑같이 합니다. A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A의 의미는 A, B, C, D라는 행렬에다가 A, B, C, D라는 걸 한 번 더 곱한다는 얘기고 당연히 곱셈의 정의가 되겠죠. 한번 써보면 얘가 2 곱하기 2짜리고 얘가 2 곱하기 2짜리니까 연결되면서 바깥쪽 숫자를 남긴 결과물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겠네요. 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곱셈 연습도 할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A, B, C, D 가지고 따라와야 돼. 자, 첫 번째 여기 1, 2 성분은 1행 앞쪽에 행을 뽑고 뒤쪽에서 열을 뽑는다. 무조건 행열이에요. 행열. 그러면 내가 1행을 뽑으면 여기 A, B 얘네들이랑 그 다음에 A, C 얘네들이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제곱에 B, C A 제곱 더하기 B, C가 1행 1열의 성분값이 될 거예요. A 제곱 더하기 B, C. 자, 나머지는 뭐 숫자 그림을 그리지 않을게. 그러면 이제 1행하고 2열이 부딪히면 AB 더하기 BD가 되겠죠. 따라와야 돼. 집중해서. 괜찮지? 오늘 수업 때 끝내려고 해봐. 네. 그래서 AB 더하기 BD가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1 성분은 말 그대로 2행과 1열이 만나서 탄생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니까 CD와 AC 즉 같은 자리끼리 앞쪽에 하나씩 AC 더하기 CD라고 써볼게. 알파벳 순서 조금 고려해서 AC 더하기 CD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2,2 성분은 우리 CD하고 BD가 만나는 거니까 BC 더하기 D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얘도 내가 그냥 D제곱 먼저 적어볼게. D제곱 더하기 BC다. 똑같은 얘기죠. BC 더하기 D제곱이나 D제곱 더하기 BC나.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이게 어떤 주어진 2차 정사각 행렬의 거듭제곱인 건데 당연히 3 곱하기 3 이상은 안 나오고 1 곱하기 1짜리는 사실 숫자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그의 제곱이 그냥 1 곱하기 1 성분이 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우리가 다룰 거는 항상 2차 정사각 행렬의 거듭제곱인데요. 자, 지금부터 암기를 할 겁니다. 왜 암기를 하는지 내가 당위성을 좀 부여해줄게. 너희들이 이 2차 정사각 행렬 할 때 물론 너희들 목표가 3등급이면 아니어도 돼. 근데 내가 목표가 좀 높다면 자, 내가 어떤 주어진 행렬을 거듭제곱할 때 맨날 이거 똑같은 걸 두 번을 적은 다음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안 적으면 그 곱셈의 구조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충실하게 정의대로 계산을 하려면 적어야 돼, 두 번을. 근데 안 적고도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자, 다시 여기다가 A 제곱을 쓸 건데 주어진 A라는 게 A, B, C, D인 그런 행렬이라고 했을 때 바로 한번 쓰는 걸 연습해 볼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뭐 할 겁니다. 이거를 제곱하면요. 항상 뭐 난 개인적으로 여기랑 여기 즉 1, 1성분과 2성분에 작용되는 방법이 똑같고 그 다음에
1, 2성분이랑 2, 1성분에 작용되는 방법이 똑같아요. 유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개라고 세트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할 거야. 봐봐. 보자마자 1, 2성분 제곱했을 때 1, 2성분은 원래 놈의 1, 2성분 제곱한 다음에 붙어있는 대각선끼리의 곱이야. A제곱에 더하기 BC예요. A제곱에 더하기 BC. A제곱에 더하기 BC. A제곱에 오른쪽 아래쪽 그 대각선 있죠? 붙어있는 대각선 성분끼리의 곱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C가 될 거고 지금 외우셔야 돼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2성분 제곱했을 때 2성분도 원래 놈의 2성분 제곱한 다음에 붙어있는 대각선 D제곱 더하기 BC예요. D제곱 더하기 BC. 그래서 D제곱 더하기 BC일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다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살짝 힌트를 줬어. 기역자예요. 기역자. 1, 2성분은 너희들이 여기서 기역자 그리면 돼요. 기역자. 근데 기역자 그릴 때 요거 획 그리면서는 곱하고 즉 A, B랑 BD를 더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자를 그리면서 획을 그릴 때는 곱하고 그 결과물들끼리 더하는 겁니다. 따라서 A, B 더하기 BD. 내가 이미지까지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외우기가 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 다음에 A제곱할 때 니은자예요. 니은자. 여기 지금 2, 1성분을 완성시킬 때는 니은자를 그리면서 AC 더하기 CD. AC 더하기 CD. AC 더하기 CD가 되는 거 아까 확인시켜줬으니까 쌤을 믿고 기억하셔야 돼요. AC 더하기 CD입니다. AC 더하기 CD.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고 더 앞서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연습을 하나 더 해보면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어떤 2차 정사각형열 A가 1, 2, 3, 4다. 뭐 참고적으로 여기 이 행렬 표현, 얘가 행렬의 이름인 거고 얘가 행렬의 표현인 거잖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붙이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얘는 그냥 우리만의 어떤 수단으로 너희들이 객관식 시험을 볼 거니까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객관식을 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제곱을 달고 너희들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정확하게 정의된 표현은 아니니까 내가 행렬의 이름을 달고 나서 그 이름에다가 제곱을 달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 얘를 보자마자 우리 A제곱 쓸 줄 알아야 돼. 여기 똑같이 한번 더 적고 뭐 행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결과물 자체를 마치 근해 공식 외우듯이 쓸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 외우면 좋아요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1의 제곱 마요. 1의 제곱 마요이니까 마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의 제곱 마요이니까 16 빼기 6이어서 여기 1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역자 그리면 2 더하기 8이니까 여기 10이 될 거고 니은자 그리면 마3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이렇게 바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거 A 제곱의 통째로의 제곱, 즉 A의 4제곱까지도 바로 갈 수 있겠죠? A 4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A 4제곱 한 김에 A 4제곱은 A 제곱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더 붙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외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A 4제곱이 나오는 거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숫자가 좀 커지긴 했지만 25에 마이너스 150입니다. 마이너스 125가 될 거고 내 속도를 따라올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00에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50이에요. 제곱한 다음 대각선, 제곱한 다음 대각선 더한다. 그 다음에 니은자, 기역자 마이너스 50, 100 그러면 50이 되겠죠. 니은자 75,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75. 괜찮지? 할만하지? 여기까지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행렬의 거듭제곱이 정의가 되려면 무조건 정사각 행렬이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을 할 때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곱의 방법은 좀 이미지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언제까지 반복해서 적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행렬의 거듭제곱에 잘 필기해 두셨을 거라고 보고 어차피 연습도 올려줄 거니까 복습하시고 313페이지 밑에 쪽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들이 시작되는 거죠. 행렬의 이 특이하게 정의된 곱셈 때문에 이제 왜 곱셈이 적다고도 정의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 왜 저렇게 정의가 됐는지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저 행렬의 쓰임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행렬을 좀 깊게 연구할 때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성립을 한대요. 근데 그 전에 거기 일반적으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A, B랑 B, A는 다르다라는 거에 바로 1번에 강력하게 좀 중요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행렬의 곱셈. 자,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두 개의 행렬을 놨는데 물론 이 교환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자리를 바꿔도 행렬의 곱 자체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교환법칙 즉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렬 두 개를 A, B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B, A를 곱했는데 이게 같냐 다르냐를 논하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A, B도 둘 다 정사각 행렬이어야만 해.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A가 3 곱하기 2짜리였어. 그리고 B가 2 곱하기 3짜리였어. 근데 이걸 만약에 자리를 바꾸면 뭐 같냐 다르냐를 논할 수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가 B가 먼저 오면 2 곱하기 3이고 얘 앞으로 오는 거니까 3 곱하기 2가 되면서 뭐 내가 앞뒤 자리 바꾼 형태로 놨으니까 이거 순서를 바꿔도 정의가 되긴 해. 여기 2끼리 연결될 거고 3끼리 연결될 거니까. 그렇지만 이 결과의 꼴 자체가 다르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 A, B의 결과물은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 남을 거고 이 B랑 A를 곱한 거는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 남게 될 거니까 애초에 꼴이 달라서 같냐 다르냐라는 얘기를 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이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을 얘기할 때는 마찬가지로 주어진 행렬 A랑 B가 다 정사각 행렬일 때만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럴 때만 어떤 얘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외에 당연히 이게 아니면 당연히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둘 다 2 곱하기 2짜리라고 해도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볼게. 만약에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이 아닌데도 곱셈이 정의가 돼. 그런데 그러면 꼴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둘 다 2 곱하기 2가 되면 이 결과 행렬도 2 곱하기 2짜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꼴은 맞아요. 같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주 우연의 일치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다르다. 그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성립해야 그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아닌 예가 있으면 그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하게 써볼까요? 1, 2, 마 1, 0 써놓고요. 뒤에 행렬도 만들어 볼게.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볼게. 이걸 자리를 바꾸면 이제 앞쪽이 0, 1, 2, 3이 되는 것이고 뒤쪽이 1, 2, 마 1,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왜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 아주 우연의 일치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저 행렬의 곱셈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앞쪽에 있는 놈에서 뭘 뽑았어? 행을 뽑았어. 뒤쪽에 있는 거에 열을 뽑았는데 이게 자리가 바뀌면 이제 열이 뽑혔던 그 놈이 여기서 행을 뽑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제 행을 뽑았던 그 군대에서 열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곱셈의 구조상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 직접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0, 4니까 40, 1, 6 이제 선을 그리지 않고도 보여야 되겠죠. 1행 2열이 만나니까 1, 6이니까 더해서 7일 거고요. 그 다음에 0, 0이니까 여긴 0이고요. 마이너스 1,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A, B의 결과 행렬은 이렇게 될 거고 자리 바꿔서 곱하시면 해볼게요. 내가 막 만든 거니까 당연히 다르겠지. 0,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다르네요. 끝났죠? 그 다음에 0, 0이니까 얘 0이고 그 다음에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4,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막 만들었을 때 다를 수밖에 없고 어거지로 A, B랑 B가 같게끔 아주 특수하게 약속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을까? 1, 0, 0, 0 아주 특수한 거로 내가 맞춰 갈 수도 있어요. 0, 0, 0, 1.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내가 다 여기 되게끔 만들어 본 거거든요. 0, 0, 0, 0, 0, 0, 0, 0이니까 이거 모든 성분이 다 0이에요. 0, 0, 0, 0. 근데 요거 두 개는 자리 바꿔도 다 0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0, 0, 0, 1. 그 다음에 얘는 1, 0, 0, 0이니까 해보시면 0, 0, 0, 0, 0, 0, 0, 0이어서 바꿔도 0, 0, 0, 0이 나오면서 이럴 때는 자리 바꿨을 때 결과값이 같다. 아주 특수한 경우야. 근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면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특수하게 성립하는 예시가 되겠죠. 예시. 자, 그래서 이제 눈으로 예시로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너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어떤 두 개의 정사각형렬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면 절대로 계산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바꾸면 안 돼. 까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뒤쪽에 곱하는 거랑 B라는 행렬의 뒤쪽에 A를 곱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곱셈을 할 때 순서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다항식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져요.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 A 플러스 B라는 행렬에다가 내가 A 마이너스 B라는 행렬을 한번 곱해볼게요. 두 개의 2차 정사각 행렬이 있고 그럼 합도 정의가 될 거고 차도 정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끼리의 곱도 정의가 될 건데 미리 얘기하면 분배 법칙 이 전개 과정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곱한다는 건 이렇게 이 전개라는 거는 절대 진리와도 같은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게 만약에 x 더하기 y, x 빼기 y 식이었다면 이거 우리 합차 공식으로 외우고 있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행렬이라면 x제곱, 즉 a제곱, a의 제곱 행렬과 b제곱 행렬의 차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건데 순서를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 A와 A가 곱해져. 얘는 괜찮아. 자기 자신을 거듭 제곱할 때는 자기 자신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지. A 뒤에 A가 오건, A 뒤에 A가 오건, 어차피 자리를 바꾸건 A 거니까 얘는 그대로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B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정확하게 앞뒤 순서를 지켜서 A, B라고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B랑 A랑 두 개의 행렬이 곱해지면 앞쪽이 B였고 뒤쪽이 A였으니까 이거 너희들 멋대로 바꾸면 안 되고 플러스 BA라고 적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건 지금 이거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 A, B랑 B가 다르기 때문에 바꿔서 빼기 BA 더하기 B니까 상쇄되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리고 지수 법칙 등등이 전부 다 깨지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곱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책을 좀 보시면 거기 결합법칙, 여기 결합법칙, 분배법칙도 이제 왜 그러면 성립하는가? 얘는 순서를 건드리지 않아. 2번, 3번 결합법칙, 분배법칙 결국에 말로 하면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성립하는데 그 얘기 근본적인 내용이 그거야. 교환법칙은 자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성립하는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행렬의 곱은 자리를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결합이나 분배 뭐예요?
결합이나 분배는 분배라는 건 뭐 괄호를 풀거나 묶는 과정인 건데 그 알파벳 순서를 바꾸는 과정이 없죠. 그냥 A에 B 플러스 C가 있으면 AB 더하기 AC다.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냥 괄호를 풀어내는 과정인 거니까 또는 묶어내는 과정인 거니까 순서가 바뀔 일이 없으므로 분배 법칙은 오케이. 결합 법칙도 뭐 AB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를 뒤늦게 곱하거나 아니면 A가 앞쪽에 있고 BC 곱한 거를 뒤쪽에 곱하거나 결국엔 곱셈의 순서가 A다음 B다음 C라는 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결합 법칙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다 이거지. 계산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곱셈에서 뭐가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거기 314페이지에 이제 Q&A 쪽에다가 또 하나 별표를 쳐놓고요. Q&A 쪽에다가 행렬의 연산은 실수의 연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놓고 거기 첫 번째 줄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앞으로는 일반적이란 말도 안 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성립하지 않으니까 실수의 곱셈에서 성립했던 지수 법칙, 곱셈 공식 뭐 하나 더 쓴다면 인수분해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고 있던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괄호 1번의 예시도 하나 적어볼게요. 뒤에 나와 있는 거. 거기 자 A, B 어떤 A와 B 행렬을 곱한 거를 얘를 통째로 제곱했어요. 그럼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x, y였다면 지수의 분배를 통해서 이 제곱이 안쪽에 곱하기로 연결된 각각의 부분에 적용되는 거니까 a 제곱,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내가 a, b에다가 a, b를 한 번 더 곱하면 얘는 그냥 그대로 a, b 뒤에 a, b가 붙는다. a, b, a, b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A, B, A, B. 여기 너희들 멋대로 BA를 자리 바꿔서 바꾼 다음에 AA, BB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열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쭉 늘어뜨려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차공식 거기도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예시가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것도 우리가 X 더하기 Y의 제곱 또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로. 얘는 우리가 A 플러스 B라는 행렬에다가 그대로 A 플러스 B라는 행렬이 뒤쪽에 붙어있는 걸로 바라보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분배 법칙을 적용해봤을 때 A제곱, A제곱 그 다음에 AB 더하기 AB 그 다음에 BA 앞이 B고 뒤가 A야. 그래서 더하기 BA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뒤쪽은 뭐 B끼리니까 얘는 B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AB와 BA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같지 않다. 너희들이 멋대로 얘를 바꿔서 EAB라고 쓸 수 없다. 자, 까지가 됩니다. 근데 머릿속에 기억해 놓자.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말로 여기 이 A, B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게 깔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다항식에서 배웠던 대로 곱셈공식, 인수분해, 지수법칙을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들어와?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문제는 성립합니다라고 깔아주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성립하는 걸 밝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하게끔 유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됐어요. 일단 문제를 한번 구경해 볼 거고 315페이지에 이제 단위행렬을 볼 건데 단위행렬 보겠습니다. 단위행렬은 우리가 영행렬 같은 것처럼 또다시 어떤 특이한 행렬에 붙는 이름입니다. 이름 단위라는 건 좀 많이 봤죠? 우리가 단위원도 있었어. 복소수 할 때도 단위원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0,0인 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근본이 되는 어떤 그 원, 도형이나 숫자를 단위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단위 행렬이라고 하면 얘도 뭔가
근본이 되는 행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알파벳으로 E라고 붙인다. E. 근데 뭐 너희들 관심은 없겠지만 잠깐 교양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름이 E가 붙는 이유는 참고적으로 몰라도 돼요. 이게 이거 앞글자 이거든. 근데 이거 독일어예요. 독일어에서 이게 단위라는 의미야. 단위. 그래서 여기에 앞글자를 따가지고 I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 교육 과정에서 빠지면서 다시 들어올 때 E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썼냐면 옛날에는 I라고 썼었어요. I. 근데 지금도 I라고 써도 돼.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인정되는 표현이긴 해. 아이덴티티의 I를 쓰는 거거든. 근데 이제 왜 이제 아이덴티티의 I를 썼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 이 단위행렬은 기본적으로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돼요. 정사각 행렬 중에서 우리는 정사각 그 중에서 우리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이 아닌 놈에는 단위행렬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조차 없다는 얘기죠. 단위행렬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행렬에서 아주 특수한 형태를 단위행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내가 써볼게요. 지금부터 2 곱하기 2짜리부터 써볼게. 2 곱하기 2짜리에서 요렇게가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이 2 곱하기 2짜리 단위 행렬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 1, 1 나머지가 다 0이야. 이게 3 곱하기 3짜리 단위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4짜리도 이렇게 대각선 성분만 다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걸 얘기하는데 이걸 왜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냐면 얘는 굉장히 곱셈에 대해서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어떤 행렬에 이놈을 곱하면 그놈을 그냥 그대로 뽑아내. 마치 숫자 1 같은 느낌이에요. 숫자 1 같은 느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차피 2 곱하기 2만 다를 거니까 내가 그냥 미지수를 잡아보자. A, B, C, D에다가 1, 0, 0, 1을 곱하면 이게 왜 그대로 얘가 뽑혀 나오는지를 한번 느껴봐야 돼. 자, 1, 1 성분을 쓸 건데 얘만 살아남게끔 지금 구조가 잡혀 있어요. A 더하기 0이니까 여기가 그대로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이고 B니까 여기가 B가 그대로 뽑힐 거고요. C 0이니까 C, 0D니까 D가 되면서 이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이 곱해지면 그 주어진 행렬을 그냥 그대로 뽑아내는 결과가 있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가 앞쪽에다가 단위 행렬을 붙여놔도 똑같아요. A, B, C, D 이렇게 곱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A, 0 똑같이 A고 B, 0 B고요 0, C, C, 0, D D가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단위행렬은 곱셈에서 숫자 1 느낌이야. 내가 이거 적어줄게요. 단위행렬은 너희들이 이제 기억할 때 얘는 숫자 곱셈에서 숫자 1 느낌입니다.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행렬은 곱셈에서 숫자 1 느낌이다. 어떤 행렬에 곱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행렬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아이덴티티라는 얘기가 이 수학에서 항등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들 항등원 들어본 적 있나? 곱셈에 대한 항등원 무슨 얘기야? 내 수업 때 얘기했던 거 같은데 이거? 뭔가 곱할 때 그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놈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고 우리 숫자에서는 1이 실제로 항등원이에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은 어떤 수에 곱해도 그 수를 그대로 남기고 떠나잖아. 곱셈에서. 그래서 그대로 남기고 떠나는 놈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고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행렬을 그대로 남기고 떠나는 곱셈에 대해서 그대로 남기고 떠나는 놈을 항등행렬이라고 불러요. 그 항등을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고 그래서 I를 썼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I도 쓰고 E도 썼었는데 I가 더 널리 쓰였던 방법이거든. 근데 새롭게 다시 도입되면서 새 책에는 그냥 E라고 씁니다. 근데 이 E는 독일어의 앞글자를 따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세요. 단위행렬은 E라고 부릅니다. 뭐 아주 기본 행렬이다 해서 엘리멘트의 앞글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어차피 뭐 의미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단위행렬은 2라고 항상 표기가 될 거고 문제도 그냥 2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공통의 약속 언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이거 두 개를 쓴 이유가 있거든. 이걸 느껴봐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이거 단위 행렬 거듭제곱도 한번 해볼게요. 1001, 1002. 이거 뭐 될까? 말했잖아. 이거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위 행렬이 곱해진 거잖아요. 여기에. 이 얘를 그대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해봐도 이거 다시 단위 행렬일 겁니다. 1001이야. 그래서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은 몇 번을 곱해도 그냥 단위 행렬일 수밖에 없어요. 2의 n, 자연수 n에 대해서 2의 n제곱은 그냥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주어진 행렬이 단위 행렬 하나랑 어떤 또 다른 행렬 하나가 있어. 그러면 단위 행렬과 어떤 또 다른 행렬 하나가 있을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밖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일반적인 행렬 하나 A 잡고 A 플러스 단위 행렬 이놈을 제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곱한다고 A 플러스 2. 그럼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 A랑 A 자기 자신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뭐 A 뒤에 A가 오건 A 뒤에 A가 오건 자리를 바꾸고 말건 무조건 얘는 A의 제곱이고요. 자기 자신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에다가 뒤쪽에 2가 곱해지나 A 앞쪽에 2가 곱해지나 즉 A2나 2A는 어차피 그냥 A이기 때문에 얘는 2a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또다시 그냥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곱셈 공식 전개 과정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떨 때? 주어진 행렬이 단위 행렬이랑 어떤 또 하나의 행렬 하나만 있으면 하나랑 단위 행렬 이렇게만 있으면 어떻게 곱해도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밖에 벌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이니까 얘는 그냥 지워주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또 하나 해보면 우리가 2a 플러스 단위 행렬이 있다. 얘도 주어진 행렬이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단위 행렬이고 일반적인 행렬 하나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무조건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A끼리도 E끼리도 A와 E끼리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여기에 2a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교환법칙이 무조건 성립하는 상황밖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제곱은 마지막에 지워주셔도 되겠지. 괜찮지? 자, 그래서 단위 행렬을 공부를 할 건데요. 거기 책에 이제 봅시다. 정사각 행렬에서 뭐뭐 같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은 모두 1이고 나머지는 0이다 라고 하고 이거 용어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지만 그래도 저 대각선이 되게 행렬에서 아주 중요한 대각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도 알려줄게요. 이거 이렇게 그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성분들끼리 모아놓은 이 대각선을 그 행렬의 주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주대각선. 주요한 대각선이다 이런 얘기야. 주대각선이야. 그러면 이 용어를 알고 있으면 단위 행렬이라는 건 주대각선 성분만 전부 다 1이고 그 외에 다 0인 행렬이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왜 주대각선인지 이제 점점 알게 될 건데 여기를 기점으로 뭔가 행렬의 특징이 발견되면 그 행렬에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이 행렬은 이 대각선을 누가 어떻게 바라볼 줄 아느냐의 싸움이 되기도 해. 나중에 가시면. 대학교 때 가면 뭔 말인지 더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주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게 이 대각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고 11, 22, 33, 44 행번호와 열도가 같은 성분들끼리 모아놓은 걸 주요한 대각선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단위 정리했고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A2나 2A나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 하면 어떤 일반적인 행렬과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봤더니 행렬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단위 행렬과 어떤 또 다른 어떤 행렬.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냥 전개를 하고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번 단위 행렬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단위 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단위 행렬끼리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아무리 여러 번 곱해봤자 단위 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 곱셈에 대해서 숫자 1 느낌이다. 1은 n제곱 몇 번을 거듭제곱해도 1인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곱하기 1 느낌이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비교 전이가 이제 좀 끝났는데
자, 이제 책을 볼 건데요. 거기 318페이지로 바로 갈 겁니다. 318페이지. 아, 잠깐 쉬었다가 할까?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그럼 갑시다. 이제 기 전에.